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조금만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거 배웠었죠, 여러분들? 중요하게 5호 16국의 다섯 오랑캐 민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중국의 화북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북조에서 5호 16국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통일한 나라가 있었죠. 어디였죠? 그쵸. 북이었죠. 북이 선비족이었고, 이 5호 16국 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일한 북이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 중에서도 북이 효문제가 실시한, 자, 우리는 더 이상 이민족 왕족 아니다. 우리는 정식 중국 왕족이다. 중국의 역사 무대인 화북지대를 차지한 정식 중국 왕족이다. 라고 하면서 실시했던 효문제의 한화정책을 중심으로 배웠었죠. 한화정책, 호한융화정책이라고도 했었죠. 뭐 대표적으로 수도를 낙양으로 옮긴다든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선비족의 풍습들 이런 거 싹 다 버리고 호복, 호어 이런 거 못 쓰게 하고 중국식의 옷, 중국식의 말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호족풍의 선비족의 성, 탁발시 이런 거 버리고 중국식의 성으로 돌리고, 그런 다음에 또 중국 사람들과 이 선비족이 혼인을 통해서 호족과 한족의 통혼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선비족 왕조인 북이가 정식 중국 왕조가 되기 위해서 이런 한화 정책을 펼쳤던 정책 중심으로 배웠었죠. 그리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5, 16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농경지를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분배한 균전제도 삼장제와 연계를 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이런 군전제가 실시된 목적과 이런 결과들도 했었고, 자, 이런 북이가 다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으면서 동이 서위로 나눠지고 또 북제 북지로 나눠지고, 이를 통일한 것이 북제의 외척이었던 양견이 북제마저도 제거를 하고 수를 공국했던 과정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삼국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떤 영토 팽창과 인구 이동을 보였었는지 그것도 좀 봤었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3세기 어느 나라? 야마타이 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힘있고 여왕 그가 뭐 소국을 통합을 해서 위나라에 조공을 보내고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칭호도 받고, 이런 거 중심으로 봤었고, 그리고 4세기에 야마토 지역에 있었던 야마토 지역에 있었던 여러 호족들이 연합을 해서 세웠던 야마토 정권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 야마토 정권의 정책들 대표적으로 뭐 시성제도 호족 연합 정책이었으니까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와 성을 부여하는 시성제도,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 고분 형태였던 전방후원부도 배웠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중국도 위진남북조의 혼란스러운 시기,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의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온 선진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융성시킨 불교 등을 바탕으로, 불교와 뭐 제철 기술, 그리고 토기 만드는 기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융성한 문화, 무슨 문화? 아스카 문화를 중심으로 배웠었죠. 뭐 대표적으로 스에키 토기라든지, 불교에서는 뭐 호류사, 우리 뭐 호류사 금당벽화 해가지고 사진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거를 중심으로 발전한 아스카 문화, 이런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645년에 뭐 당의 선진문물 받아들여서 유교, 율령 이런 거 받아들여서 다이카게 신까지 하는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빠르게 복습했던 거고,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이후에, 이후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전체적인 남조와 북조의 국제관계, 외교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중국의 외교 형태였던 조공책봉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배울 키워드는 조공책봉이에요. 조공책봉. 오늘 조공책봉이 뭔지 정확하게 딱 파악을 하고 가면은 이후의 대외관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부분은 지우고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이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그런 느낌의 조금 내용이 추가되는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던 조공 책봉 관계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한다면 이거는 동아시아, 뭐 중국, 우리나라, 몽골, 베트남, 일본 이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외교관계의 기본이자 베이직 그런 모든 토대가 되는 외교의 이론이 조공책봉 관계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이게 근원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주나라 봉건제도에서 배웠어요. 이거 봉건제 연원을 해요. 봉건제, 주나라 봉건제. 봉건제가 뭐였죠, 여러분? 봉건제 뭐 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거였죠? 자, 봉건제는 주나라가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이나 혈연, 공신 이런 사람들을 왕이 각 지방의 제후로 임명을 해서 이 사람들을 파견을 보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일정 영토를 통치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세금과 군대를 파병을 약속받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약속한 것이죠. 선생님이 간편하게 도표를 좀 그리자면은 그림으로 좀 표현하자면은 여기 주왕이에요. 주나라의 왕이 있으면은 이들이 각 지방에 있는 제후 여기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도 있고 제후 뭐 이들이 있겠죠. 자, 여러 제후들과 맺은 관계인데 조공책봉 관계는 자, 주왕이 각 지역의 공신이나 혈족 이들을 제후로 책봉하면 그들에게 제후하라는 관직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스릴 영토도 주고 그렇게 하는 책봉을 하면서 선생님 적을게요. 주왕이 제후들을 제후로서 제후라는 관직을 책봉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쓸 수 있는 봉토를 지급을 해요. 봉토를. 자, 그러면은 제후는 자기가 이 주왕으로 받은 권한인 제왕으로서 받은 봉토를 자신들이 관리를 하는 거겠죠. 그들로부터 나온 세금도 걷고 그들로부터 뭐 노동력도 받고 이렇게 하겠죠. 자,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받은 대가로 반대급부로 자, 등가교환이죠. 자, 제후들은 주왕에게 항상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달달이 아니면은 매년 예물을 충성의 의미에서 바치고 그리고 일정 만약에 주왕이 다른 이민족의 치유미를 받으면은 원병이라고 해서 군대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세금도 이렇게 바치는 이런 관계가 조공책봉 관계였어요. 그러면은 주왕이 제후로 책봉을 하고 제후는 주왕에게 이러이러한 조공을 바쳤던 거죠. 자, 이렇게 중국 국내에서 지방을 관리하는 정책이 바로 조공책봉 관계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주왕이 제후를 제후왕으로 임명하고 책봉하고 그에게 다스릴 수 있는 봉토를 지급하면 책봉, 제후는 제후왕으로서 자신의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받은 봉토의 대가로 받은 관직의 대가로 조공을 바치는데 여기에는 충성, 뭐 예물 같은 것도 표시를 하고 달달이 한 번씩 가서 국가적인 제사가 있으면 가서 자신의 충성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군대도 파견하고 자기들에게 거둔 세금을 또 중앙에 바치기도 하고 자, 이런 관계가 조공책봉 관계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우리 배웠었죠? 우리 배웠을 때 주나라가 처음에 상나라였죠. 상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주가 동주, 서주 되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되고 춘추 전국시대는 누가 통일하죠? 친이 통일하죠. 친의 시황제 법가에 의해서 변법을 성공하여 이후 그리고 강력한 철기를 바탕으로 친이 통일을 하고 이 진은 너무 가혹한 법치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서 진이 곧 멸망하고 말고 등장한 한나라가 등장을 하죠. 한나라, 한고조 유방이 항우의 초나라를 물리치고 등장한 나라가 한이었습니다. 이 한나라 때 가장 최전성기를 이끌고 영토 확장을 통해서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왕 누구였죠? 이름만 들어도 강력한 전투를 통해서 그런 업적이 있는 왕 무제. 한무제 때 여러 방면으로 대팽창에 나서죠. 흉노도 정벌하고 저기 우리 동쪽으로는 고조선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트남도 공격하고 뭐 흉노 정벌하기 위해서 장건도 파견하고 이런 영토 팽창 정책을 피면서 한나라는 엄청나게 광대한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한나라 때에 이르면 이런 국내에서만 지방을 통치하는 이런 통치 질서에서 이 광대한 영토를 가진 한대에 이르면은 이거는 이제 국제 의례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하고 주변국들 간에 또 주변국들하고 맺는 국제의례 외교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나라가 주변국을 책봉하면 주변국이 한나라에 조공바치고 이거랑 똑같죠. 자, 이런 국제의례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자, 주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국내 질서일 뿐이었던 이런 조공 책봉 관계가 강력한 한무제 이후에는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이후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공책봉 관계는 이후 동아시아, 우리 중국, 우리 한반도 만주, 그리고 몽골, 일본, 베트남 이런 동아시아 국가의 외교관계의 핵심이 되는 거죠. 한대 이후로. 알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자, 이런 조공책봉 관계가 갖는 이점들 한번 봅시다. 조공책봉이라는 거는 봅시다. 자, 책봉을 받는 주변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조공을 받는 중국 왕조 입장에서도 조공을 받는 나라 그리고 책봉을 받는 나라 알겠죠? 이걸 큰 나라라고 하고 이거는 작은 나라로 할게요. 그냥 넓은 영토,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만 따질게요. 자, 이런 나라들은 서로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대외 정세가 안정이 되겠죠. 외교 관계를 이렇게 맺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제후왕으로서 이제 주왕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작은 책봉받은 국가는 이제는 더 이상 큰 나라인 조공국에게 전쟁을 치르러 가지 않죠. 그리고 이 나라도 이제 우리에게 제공을 바치는 이 작은 제후왕의 나라에 공격을 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대외 정세에 안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책봉받는 국가에서도 이런 대외 안정 정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우리는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중국 왕조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리는 정식 국가이다, 주변 국가이다. 그럼을 통해서 정권의 안정성과 그리고 정당성 우리는 정당한 합법적인 그런 정부이다 나라이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조공책봉 관계 그리고 이런 외교상의 이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는 평화라고 볼 수 있겠죠. 평화.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아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중국 한 나라라고 보고 여기가 나중에 나오는 당나라로 보고 여기를 고구려 말고 여기 선생님 잠깐만요. 예를 좀 들게요. 여기
중국 왕조인 전진이라고 봅시다. 여기는 고구려라고 보고, 자, 우리나라는 전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조공 책봉 관계를 이후에 맺게 되는데 이거 치우고, 자,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자, 이런 고구려는 전진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전진은 책봉국인 고구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지 않는 안정을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고구려는 자, 이런 책봉, 자, 그리고 안정을 걷게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생님 미안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진에게 조공을 바치면 전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거를 회사라고 하는데 돌려줄 회자에 줄 사자. 이 나라는 고구려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니까 이 나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진문물을 회사라고 해서 고구려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뭐 불교도 들어오고 서적도 들어오고 비단도 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은 선진문물을 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대외 정세 안정, 평화를 갖고는 외교적인 이점, 정권 안정성, 정당성,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국내적 이점, 그리고 회사를 통해서 조공과 회사라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통해서 선진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 조공-책봉 관계였습니다. 자, 조공-책봉 관계는 짧게 말해서 이런 국내 주나라 때만 하더라도 국내의 지방 통치 정책이었던 것이 한나라 때 되면은 한무제 이후로는 강력한 영토 국가를 이룬 영토 팽창을 이룬 한나라 때 이후로는 이게 한나라와 중국 왕조와 주변국들 간의 국제 의례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조공 책봉 관계를 주변국들도 선호했던 이유는 대외 정생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고 국내에서도 정권이 안정을 가지고, 그리고 정당성, 우리 정권이 정당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그리고 조공을 우리가 일정 정도 바치지만 그들이 주는 회사를 통해서 불교 서적, 불교 이런 문화나 선진 서적, 뭐 농사 기술 이런 것들이 담겨 있겠죠. 그리고 이런 선진 기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조공 책봉 관계였기 때문에 주변국들도 이런 거를 먼저 자기들이 관계를 맺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적으로 장면을 한번 봐야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지우고 조공 책봉 관계가 뭔지 정확하게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 조공 책봉 관계가 진행되는 장면을 한번 봐야겠죠. 자, 국제관계의 다원화라는 단원인데 이게 뭐 할 거냐면, 자, 한나라와 같이 중국을 통일한, 여기서 말하는 한은 유방이 세운 한나라와 하는 문제가 있는, 자, 한나라와 같이 중국의 강력한 통일 왕조가 있으면은 주변국들과 이게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적으로 외교 관계가 되겠지만, 가운데 한나라라는 중앙의 통일 왕조를 두고, 이런 일률적인 외교 관계가 되겠지만, 이후에 한나라가 멸망을 하고 말죠. 우리가 배웠죠. 한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뭐 후한도 등장을 하고, 후한 이후에 삼국지의 삼국지 시대, 그리고 그것도 진나라, 북위의 오후 16국, 남조의 뭐 송제, 양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혼란기인 위진 남북조 시기가 되면 또 외교 관계가 달라져요. 이제는 다원화되기 시작해요. 한 중심적인 국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던 것이, 주변국들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던 것이 다원화되면서 여러 나라 간에 다원적인 외교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이해하겠죠? 일원적이고 다원적인 외교 관계. 이게 중국의 강력한 왕조가 있을 때, 이게 강력한 중국의 통일국가가 없을 때, 지금 위진 남북조 시기는 이런 상황이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오늘 이 내용만 하면 돼요. 국제관계의 다원화. 자, 국제관계 다원화는 아까 어느 시기라 그랬죠?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기라는 거 일단 적어 놓고, 자, 이런 주변국들 간에, 주변에 있는 소국들 간에, 소국이 아니죠. 여러분, 동아시아에 있는 각국, 여러 나라들 간에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목적은 뭘 위해서? 서로 상호 견제를 하고, 그리고 협력을 하고, 그리고 서로의 문물을 교류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 나라들이 교류를 맺게 되는데, 중요하게 이제 위치별로 봅시다. 먼저 북조의 나라들, 북조라고 한다면 5호 16국, 그리고 이를 통일한 북위, 그리고 동위, 서위, 북제, 북주, 수당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자, 이런 수당은 이후는 통일을 하니까 아니고 북제, 북주까지. 자, 북조의 나라의 외교를 맺는 가장 큰 목적, 외교적 큰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겠죠? 외교적으로 남조를 견제하는 거겠죠. 남쪽에 있는 중국 왕조인 남조를 견제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겠죠. 이를 위해서 주변국들과 교류를 맺겠죠. 외교 관계를 맺겠죠. 그래서 남조 견제를 위해서 주변국들과 조공, 책봉의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방의 유목민, 강력한 유목 부족이 연합을 하기 시작해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기 일보 직전의 민족이 있었어요. 이 유목 민족들이. 그들이 바로 돌궐인데, 돌궐이 또 언제 터들어올지 모를 상황에서 북주는 자신들이 화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돌궐을 공격하기에는 남조가 또 언제 공격해올지 몰라. 그래서 위에 있는 돌궐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북제와 북주, 위진 남북조 시대에 있던 동이 서이가 이름을 각각 바꾼 북제와 북주는 모두 돌궐에 조공을 바치게 돼요. 모두 다 남조를 견제하고 북방의 유목민인 돌궐이 자신을 공격하지, 빈집털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얘들이 만약에 북조의 왕조들이 남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방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돌궐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돌궐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남조를 견제하기 위해서죠. 이거는 사례고. 자, 그렇다면은 북조는 여기까지라면 남조의 국가들 서진에서 동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그리고 이 동진이 각각 거기에 있던 장군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송, 제, 양, 진으로 이어지는 남조의 국가들이 있었죠. 남조의 국가들은 똑같이 또 북조와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가 제일 신경 쓰는 대상이었죠. 당연히 북조죠. 북조를 견제하는 걸 제1 목표로 삼아서 주변국들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로는 첫 번째 사례,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자, 남조의 국가들은 동쪽에 강력한 국가였던 고구려와 북쪽에 또 이민족이었던 유연, 이런 나라들과 친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왜? 북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조의 큰 골칫거리들이었기 때문에 얘들이. 적의 적은 우리 편이죠, 우리 편. 그래서 고려와 유연과 친선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 요서 지방에 있던 송제, 양진 하기 전에 동진은 당시 요서 지방, 요하 지방에 있던 선비족과, 그리고 서역 지역에 있던 혼이라고 하는 이민족들이 있었는데, 이들과 우호 관계를 맺기도 해요. 궁극적으로 고구려 유연과 친선을 맺고, 그리고 선비족 토요콘이랑 친선 관계를 맺었던 게 뭐 하기 위해서? 북조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알겠죠? 지금 강력한 중심의 국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각국들이 상호 협력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물 교류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외교 관계를 펼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주 한반도로 넘어와야겠죠. 중국 왕조는 여기까지 한다면 만주 한반도로 넘어와서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북조와 남조와 동시에 조공책봉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북조, 남조와 동시에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이거를 뭐 장수왕 때 다면 외교라고 하는데, 다면 외교라는 명칭으로 장수왕 때 5세기 장수왕 때 장수왕 누구 아들이죠?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죠. 광개토대왕 선생님 지난 시간 설명했는데 광개토왕 몇 년에 죽는다? 400년에 죽는다. 그래서 장수왕은 바로 5세기를 여는 인물이다. 이미 광개토대왕 때, 광개토대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시킨 왕이었죠. 북쪽으로 확장시킨 왕이었고, 장수왕 때 이르러 이제는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피면서 한강 유역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수왕은 자기가 남진 정책을 필 때 한강 유역으로 점점 병력을 보내서 백제와 신라군과 싸울 때 자신들이 북쪽으로부터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 관계를 썼냐면, 자, 북조의 북위, 선비족, 탁발시들이 세웠던 북위와 그리고 남조의 동진 지나서 송제양진이라고 하는 남조의 국가들이 있다고 배웠었죠. 자, 이런 북위와 송과 동시에 교류를 하고 사신들을 왕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료로 많이 나와요. 장수왕의 다면 외교하면서 북조와 남조가 동시에 외교 관계를 맺었다. 고구려는. 알겠죠? 모두들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이런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고구려까지 봤습니다. 이제 밑에 백제 봐야겠죠? 백제 이제 백제, 신라, 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내용 끝이에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강력한 고구려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발달된 선박 제도서를 바탕으로 중국과 바다로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미 4세기 때, 근초고왕 때 중국과 뭐 일본의 큐슈 이런 지역과 교류를 했다고 했죠. 자, 백제는 중국의 남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남조의 국가들 송제, 양진 이런 나라들과.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양나라라는 송제, 양 할 때 양, 남조의 국가 양나라에 자, 왕이 있었어요. 양나라 왕. 양나라의 왕과 당시의 백제는 우리 무령왕 들어봤나요? 무령왕. 뭐 우리 한국사 배울 때 22담로 막 이런 거 했던 거. 23로하고 뭐 무령왕릉 나오고 막 송산리 6호분에 나오고 뭐 매지성 나오고 막 이런 22담로를 펼쳐서 지방의 왕족들을 파견해가지고 지방 통제를 강화한 이런 국내에서는 무령왕. 우리 1학년 때 한국사 시간에 배웠었을 거예요. 자, 이 양나라의 무령왕은 조공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료에 많이 나오는데, 양나라에서 그린 양직 공도를 보면은 백제 사신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사료가 있는데 사료에 나오는 그 표현을 보면은 무령왕은 양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는데, 아까 조공을 주면은 책봉을 받는다고 했죠. 영동 대장군. 너희 백제는 우리 동아시아의 동쪽을 지키는 대장군으로 임명한다. 누구를? 무령왕을 영동 대장군으로 책봉하는 그런 사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양과 같은 남조와 백제가의 관계는 뭐 양직공도나 영동 대장군으로 책봉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양복봉도 이거 그림이에요, 그림 플러스 글. 그래서 당시에 사신들이 왔을 때 당시 양나라 사람들이 그 사신의 모습을 그리고 거기에다는 뭐 나라의 설명들 쭉쭉쭉 적고, 그게 양직공도예요. 이거 사료로서 진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 자, 이런 백제의 남조와의 외교 관계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신라 보죠, 신라.
신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초기에는 북쪽에는 고구려가 있고 왼쪽 동쪽이겠죠. 신라 입장에서는 동쪽에는 서쪽이죠. 서쪽. 자, 서쪽에는 백제가 있음으로 해서 육로며 해로며 지금 중국 선진 문물이 있던 중국과는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불교, 뭐 법, 율령 이런 것들은 다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처음에는 백제와 고구려를 통해서 외교관계도 맺게 됩니다. 자, 고구려와 백제가 외교관계, 중국 왕조와 외교관계를 맺을 때 같이 신라는 사신을 같이 딸려 보내서 외교를 맺게 되는 그런 초기의 관계에서 나중에 이거 배우죠. 진흥왕 때 백제 성왕과 어디를 차지하게 되죠? 백제 성왕하고 진흥왕하고 한강을 공격하게 되죠. 한강. 그래서 처음에 약속할 때 진흥왕과 한강에 당시 한성유역에 22개의 부가 있었는데 이거는 방어진이라고 보면 돼요. 22개 부가 있었는데 이북에 있는 12개 신라가 갖고 남쪽에 있는 10개 백제가 갖기로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백제의 성왕하고 신라의 진흥왕이 합동 공격으로 고구려를 공격한 고구려가 당시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한강유역을 점령을 했는데 당시의 진흥왕이 이거를 배신을 하고 모두 신라의 당시 한강유역에 22개 부를 모두 다 차지해버리게 되고 당시 성왕은 이에 엄청 빡치겠죠. 그래서 진흥왕을 공격했지만 옥천 관상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성왕도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어쨌든 이거는 한국사 내용이니까 다시 넘어가고 자,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로는 어떻게 되죠? 중국과 직접 한강유역 확보 이후는 중국과 직접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당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서 당나라하고 한강유역을 통해서 당나라하고 나당연합군도 결성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나중에 배울 건데 자, 마지막으로 왜만 보면 됩니다. 왜도 우리 아까 배웠었죠. 왜? 누구? 여왕 야마타이고 히미코 여왕 누구한테 조공 보냈다고? 위나라에 보내서 친위 외왕이라는 칭호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금인도 받고 앞에 한위 노국왕이라고 해서 자, 그거 넘어가고 자, 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남조와도 조공책봉 관계를 맺게 됩니다. 조공책봉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모두 아까 말했던 조공책봉 관계의 이점이었던 국내에서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정권은 중국의 왕조로부터 통치를 인정받은 정당성을 갖춘 왕조이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정부의 책봉을 받은 정권이다.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도 이를 통해서 국가로 인정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그를 통해서 결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전에 한나라와 같은 강력한 왕권이 있을 때는 통일 왕조가 있을 때는 중앙에 있는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주변국들 간에 일원적으로 외교 관계가 맺어졌던 것에 대비해서 이제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를 지나서 위진남북조의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이 주변국들 간에 어떤 외교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여기 있다. 중요한 거 여기 있죠. 다원화된 다원적 외교가 맺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조공책봉 관계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어떤 외교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조공책봉 관계가 위진남북조 시기에 어떻게 각 지역별로 이루어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